52세 되던 해 유산을 한 통 받았어.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지. 아들 집 문 앞에서 우연히 아들 김준호와 며느리 장은지가 날 쫓아낼 방법을 의논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니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를 키웠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걸 바쳤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썼어. 둘 다 바쁘다며 정기적으로 집안 청소를 해주고 손주 돌보는 일도 서둘러 맡았는데 이제 와서는 쓸모가 다한 노인 취급이야. 문을 두드리려던 손을 거두고 통장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 이 돈은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낫겠어. 한번 두고 보자. 이 녀석들이 무슨 꼬투리를 잡을지. 준호야, 너희 엄마가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이 옷 나 몇 번도 안 입어봤는데 그냥 바로 빨래해버렸잖아.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투덜거림에 문 앞에서 주춤했어. 아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며느리 말에 동조하더라고. 은지야, 나도 엄마 진짜 못 참겠어. 우리 어떻게 하면 엄마가 스스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상처되는 말들만 희미하게 들렸어. 살며시 방으로 돌아와 문에 기대어 허덕였어. 눈을 비비려다 이미 얼굴 전체가 눈물 범벅인 걸 깨달았지. 24살에 준호를 낳았을 때 남편은 공장 기계에 끼어 즉사했어.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일자리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밥을 구걸하기 위해 사장님 앞에 무릎 꿇은 적도 있었어. 아이 학비 마련하랴 반찬거리 사지도 못하고 고기 냄새만 맡으며 버텼는데 이게 뭔 결말이냐고. 엄마, 안에 있어요. 아들의 노크 소리에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 거실에는 며느리도 앉아있더라. 엄마, 이 옷 왜 그냥 세탁해버리셨냐고요. 그녀가 화난 얼굴로 옷을 내던지며 소리쳤어. 순간 200평방미터 생을 주름져버린 손등이 떨렸어. 이제야 깨달았지. 피부칠한 이름의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소파 위에 놓인 옷은 다 세탁해야 하는 거라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옷이 소파 위에 있길래 제가 바로 세탁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내가 실수해도 어머니 탓을 하면 어떡해. 장은지가 팔짱을 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김소연은 머릿속을 싹 돌이켜봤다. 이 나이에 금방 한 말을 까먹을 리가 없다. 손주 돌보랴 집안일 하랴 수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실수라니. 은지야, 혹시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었니? 엄마. 진짜 억지를 부리시네요. 은지가 발을 구르며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알겠어요. 이 집에서 저만 남이에요. 다들 맞으시고 저만 틀린 거죠? 나갈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들 김준호가 힐끔 쳐다보더니 뒤따라 나갔다. 소연은 문 너머로 흘러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 가지 않은 것 같았지만 둘의 속삭임은 무언가를 꾸미는 듯했다. 평소를 돌이켜보니 상황이 명확해졌다. 지금까지 늘 자신이 먼저 사과하는 패턴. 며느리가 삐쳐 집에 가면 찾아가서 데려오던 습관. 방금 들은 어머니를 내쫓자는 대화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내가 나서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 쫓아내기 더 쉬워지겠지. 예소연은 주방으로 돌아가 간단히 밥을 해 먹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준호가 고개를 들이밀더니 주방을 확인한 후 손을 뒤로 감춘 채 들어왔다. 엄마. 은지가 화나서 나갔는데 왜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준호야. 애초에 엄마 잘못도 아닌데. 게다가 은지는 어른인데 엄마가 어떻게 맞겠니? 소연은 허리를 주무르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엄마도 이제 늙었어. 앞으로는 너희 부부 일은 내가 중재해라. 엄마가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준호가 화난 듯 현관을 가리켰다. 은지가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며 손을 저었다. 됐어. 엄마 피곤하니 좀 자려고. 앞으로 빨래는 알아서 해. 문을 닫는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차단되었다. 금고에서 꺼낸 통장 잔고를 보자 소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8자리 숫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일주일 전 돌아가신 언니 유산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평생 모은 돈도 1억 원을 넘겨본 적 없는데 갑자기 생긴 10억 원이 현실 같지 않았다. 결혼한다고 아파트 장만해준다고 통장을 털었을 때는 소연은 방바닥에 놓인 비닐봉투를 들었다.
이미 짐을 싼 상태였다. 거실 TV 앞에 앉아있는 은지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흘겨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초 후 아들 김준호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마침 잘 나오셨네요. 은지도 여기 있으니까 아파트 정문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사과만 하면 우리 일은 끝내는 걸로 합시다. 어때요? 나는 김준호와 장은지를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의 속뜻을 읽었어요. 이번 계략이 통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거군요. 하지만 잘못은 반드시 내가 인정해야 하고 손해는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준호야, 엄마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내가 억지로 사과를 강요한다면 엄마는 여기서 나갈게. 어차피 서연이는 중학생이 됐으니 혼자서도 많이 할 수 있잖아. 앞으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게. 내 말을 듣자 장은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에 가득한 기쁨을 김준호와 눈을 마주치며 감추려는 듯 목을 훌쩍이며 연기 섞인 걱정을 했죠. 정말로요, 엄마.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나가시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엄마께서 보험도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저기 엄마,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 장은지가 다시 불렀어요. 혹시 모르고 저축해두신 돈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쉽게 나가시다니. 나는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어요. 만약 언니가 남겨준 유산을 제외한다면 정말로 한 푼도 없는 처지였죠. 장은지가 내 태도가 너무 담백하자 숨겨둔 자금이 있다고 의심하는 게 분명했어요.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어 양쪽을 잡아 벌리자 안에는 얼마 안 되는 옷까지 몇 벌뿐이었어요. 은지야, 더 보고 싶은 게 있니? 장은지, 김준호가 소리쳤어요. 두 걸음 내디뎌 비닐봉지를 다시 묶어주더니 엄마,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에게 돈이 없다는 거 압니다라며 쓰레기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방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전자상가였어요. 손녀 김서연이 덕분에 스마트폰 앱 사용법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판매원들이 최신 기종을 과장되게 소개하며 자식들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대접받겠냐는 말로 유혹했지만 나이는 들어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아들이 스펙을 연구하고 있으니 곧 올 거예요 라고 말하자 판매원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다음 날 현금을 찾아와 원하는 기종을 사들고 나오던 중 장가의 친정어머니를 만났죠. 김소연, 이건 무슨 일이오? 그녀가 내 새 휴대폰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우리 은지에게는 돈 없다더니 휴대폰은 사셨군요.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어요. 이 사람도 내 쫓아내기 계획에 가담했던 거군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새 직장 사장님이 일용품비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 연락이 불편하다고요. 100만 원, 그녀의 눈동자가 동그래졌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주는데요? 월급은 얼마나 된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월급은 몇십만 원 정도? 그게 무슨 소리요? 노인을 고용한다고 그렇게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집사 일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더 믿음직하다고 하시더군요. 큰 저택에 사시는 분인데 속일 이유도 없으시고. 장가 어머니가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려는 순간 재빨리 자리를 벗어났어요.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몇 걸음 나가자마자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말을 전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제 월급을 노린 모양이더군요. 이제 완전히 흥을 떨쳐야겠다고 생각했죠. 서둘러 시내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3층짜리 대형 빌라를 구입했어요. 빌라에는 완비된 부대시설과 안전 시스템, 편안한 환경까지 갖춰져 있었죠. 인테리어도 이미 끝난 상태라 바로 입주할 수 있었어요. 물론 리모델링도 가능했지만 저는 힘들어서 그냥 대충 사용하기로 했어요. 반나절 만에 1층을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허리가 부서질 듯 아팠죠. 살 때는 좋았는데 치우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 경비업체에 2명의 가사 도우미를 요청했어요. 매일 이렇게 혼자 처리하다 간 번 돈 모두 병원에 쓰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잠잠해진 이틀 후 경비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단지 정문에 제 아들과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경비원의 설명을 듣자 김준호와 장은지임이 확실했어요. 들어오라고 허락하는 한편 두 가사도우미에게 연기를 부탁했죠. 10분쯤 지나자 빌라 정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마침 정원에 물을 주던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줬죠. 누구 찾으시나요? 저희 어머니 김소연 씨를 만나려고요. 아까 전화 드렸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올게요. 가사도우미가 돌아서자 저는 2층에서 밑을 살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며 마치 자기 집처럼 여기저기 만지작거렸죠. 소연 씨, 손님들 오셨습니다. 달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후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확인하고 정원으로 내려갔어요. 준호야, 은지야, 왜 왔니? 엄마,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안겼어요. 새 직장 구하셨다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떠나신 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며느리도 옆에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죠.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아첨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넓은데 혹시 힘든 일 시키지 않죠? 월급은 얼마나 주시는데요? 모든 말이 결국 이 질문을 위한 복선이었죠. 혹시 시댁 어머니께서 제 소식을 알려주셨니? 둘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한숨을 쉬었어요. 일은 힘들지 않은데 사장님이 새 휴대폰을 사주시겠다더니 반값은 제 월급에서 깎는다고 하시네. 2달치를 못 받을 것 같아 생활이 어려울 지경인데 너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니? 나중에 월급 받으면 갚을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던 아들이 어깨에서 손을 뗐죠.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김서연이 보충학습비도 나가고. 차라리 엄마가 여유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지.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제 바지 주머니를 계속 쳐다보더니 사장님이 새 폰 사주셨다면서요? 여기서 잘 안 나가시니 제 옛날 폰 드리고 엄마 새 폰 주시면 안 될까요? 2년도 안 된 거라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말을 끝내자마자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죠. 저는 가만히 서서 그녀가 만지는 걸 내버려뒀어요. 몇 분이 지나도 찾지 못하자 며느리가 물었어요. 엄마, 폰 안 가지고 계세요? 어디 둔 거 같이 찾아요. 다 정리해뒀어. 뭐라고요? 어디 뒀는데요? 빨리 꺼내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요. 속으로 비웃었죠. 돈을 뜯어내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기억 안 나, 나중에 찾으면 말해줄게.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할 일 있으면 가세요. 주인님께서 오시면 설명하기 난처하니. 돌아서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씹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따라오려는 것을 보며 경비실에 연락해 퇴거 조치를 부탁했죠. 이제 완전히 절연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야, 둘 다 들어올 수 없어. 할 일 있으면 마당에서 말하고 없으면 빨리 나가. 안 그럼 경비 불러야겠다. 가정부에게 문 앞에서 막히자 아들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 그럼 우리 2달 뒤에 다시 올게요. 휴대폰 찾으면 바로 전화해요. 아들 준호는 며느리 은지와 함께 정문으로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오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무슨 자식을 키운 걸까? 2달 뒤에 찾아오겠다는 건 내가 이번 달부터 월급이 끊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등장한 지 10분도 안 된 사이에 진심 어린 걱정 한마디 없이 계속 내 주머니 사정만 살피다니. 내 반생이 참 허망하구나. 집에 있기가 답답해 차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산책 나섰다. 화려한 쇼핑몰은 감당이 안 되어 옛 동네 장터로 향했다. 몇 걸음 못 가서 옛 이웃 수진을 만났다. 수진 씨, 요즘 어디 다니셨나요? 살짝 태닝하신 것 같네요. 수진은 활짝 웃으며 폰을 꺼냈다. 은퇴 후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지요. 이 사진 보세요. 화면 속에선 수진이 각지 명소에서 스카프를 휘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딸아이가 방금 출산했는데 새 집에 가서 도움 안 주셨어요. 내가 왜 거기 가서 도우냐고. 시부모님이 계시잖아. 하지만 들으니 시부모님도 여행 패키지 신청하셨다던데. 요즘 애들 마음은 변덕이 극성이라 우리가 맞춰줄 수 없어요. 수진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젊었을 때 너무 독선적이어서 늙어서도 혼자 해결하려는 버릇이 남았구나.
아들 결혼 후 친가 식구들 도움은 최대한 자제했는데 지금 보니 우리 집 자식인데 왜 나만 희생해야 했을까? 오랫동안 수고한 끝에 이제는 공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신세가 되었으니 현재 내 계좌엔 5억 원 정도 남았다. 이제 여행이라도 다녀야겠다. 결심한 즉시 집으로 돌아가 두 가정부를 불렀다. 평소 식사와 청소를 맡은 그들은 나이 지긋한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저랑 같이 여행 갈 생각 있으세요? 경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지난달 함께 지내며 신뢰가 쌓인 터였다. 두 사람은 눈짓으로 의논한 뒤 어디로 가시려죠? 라고 물었다. 일단 인근 도시부터 시작해봐요. KTX로 몇 시간이면 돼요? 가까운 데서 먼저 적응해보는 거죠. 당장 출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랜 고통을 겪은 만큼 남들에게도 작은 복수는 해야겠다. SNS에 공들여 게시물을 올렸다. 사장님이 우리 여행까지 쏘신다니 라는 글과 함께 KTX 비즈니스석 티켓 사진을 첨부했다. 예상대로 30분도 안 되어 아들 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번에 가정부에게서 번호를 빼낸 모양이었다. 엄마, SNS에 올리신 거 진짜예요.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속삭임이 들렸다. 아, 그 여행 말이니? 맞아. 내일 출발이야. 이제 늙은 몸이라도 제 삶을 찾아야지. 소연님, 표는 본인들 손에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 손에 있나요? 제 손에 있죠. 그래야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었잖아요. 소연, 저희 두 사람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가본 적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표 한 장 더 부탁해서 저랑 은지 가게 해주세요. 준호, 요즘 기차 탈 때 신분증 확인한다던데. 다른 사람 표를 구하는 건 둘째치고 제 표라도 당신들 쓸 수 없을 거야. 괜찮아요, 소연. 역 안에서는 신분증 안 봐요. 검표할 때 대충 넘어가면 돼요. 알겠어. 내일 아침 6시까지 여기로 와. 이 표 줄게. 고마워요, 소연. 준호 목소리와 함께 은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계획이었죠. 그런 준호가 선택한 사람이 과연 좋을 리가?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깨어나자마자 준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빌라 단지 입구까지 왔는데 경비원이 집 전화로 연락했는데 안 받는다고 하네요.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아이고, 깜빡했구나. 미안해. 어제 사장님이 일정을 갑자기 바꿔서 우리 밤 9시쯤에 이미 떠났어. 지금 호텔에 있어? 뭐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청력이 떨어져도 이 소리는 머리가 깨질 듯 했죠. 소연. 장난치시는 거예요.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우린 다 준비했는데. 애들은 은지 엄마한테 맡겼다고요. 준호야, 소연도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해해주겠지? 소연이 그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행 분위기 완전 망쳤잖아요. 이제 소연 같은 사람 모른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홈화면으로 돌아간 스마트폰을 보며 냉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제 통화 후 기차 시간을 당긴 덕분에 인근 도시에 머물고 있었으니까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명의 가사도우미가 일어났군요. 우리 셋 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는 타입이었죠. 믿을 만한 가이드를 불러간다니 아침을 먹고 7시 조금 넘어 호텔을 나섰습니다. 8시 30분쯤 첫 번째 관광지에 도착했습니다. 생활고에서 벗어난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하루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느니 한 곳을 제대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으로 현지 음식을 먹은 후 가사도우미들이 아이들 선물 살 겸 상점에 들렀습니다. 골목길 상점에서 나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고개를 들자 친정어머니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친정어머니가 머리끝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준호. 은지. 빨리 와봐. 여기 누구 있는지 봐. 멀리서 달려오는 두 사람. 바로 준호와 은지였습니다. 어머.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당신만 와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소연 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팔짱을 끼었어요. 김소연 씨, 정말 신나게 놀고 계시네요. 자기만 대표님과 놀러 나오고 아들 김준호와 며느리 장은지는 집에 두고 오다니 대표님이 눈이 멀어서 당신을 후원해준다는 소문이 돌아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어요.
다행히 사회생활 오래 해서 이런 험담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김소연, 좋은 직장 구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누구 여행 경비 못 내는 것도 아니라고요. 자기 아들도 안 챙기면 제가 챙겨야지. 이번 여행 경비 전부 제가 냈어요. 서연이 용돈으로 250만 원도 준비했는데 늙어서 외로울 때 후회하지 말아요. 다 자기가 인성 망가뜨린 탓이에요. 갑자기 그녀가 멀리 있는 김서연이를 불렀어요. 서연아, 이리 와봐. 선물 가게에서 김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저를 보고는 시큰둥하게 인사만 하고는 김소연 어머니 품에 안겨 할머니 저거 살 거 있대요 라고 조르더군요. 김소연 어머니가 250만 원을 건네주자 그냥 받아들고 가게로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속이 확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김서연이를 방학 때라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역시 피보다 진한 건 돈이더군요. 하지만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김소연 어머니, 월급이 그리 높지 않다면서요? 이번에 나간 돈이 전 재산은 아니겠죠? 당신도 노후 대책 없이 살 것 같은데요. 그녀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김소연. 당신은 그냥 타인 밑에서 빌부터 살아요. 평생 하인 신세나 면하시죠? 하고 소리쳤어요. 옆에 있던 두 가정부가 참다 못해 말렸어요.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김소연 어머니는 당신들도 똑같은 하인 주제에 하며 김서연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가정부들이 쫓아가려는 걸 제가 말렸죠. 김 선생님, 왜 그렇게 참으세요? 저 같으면 당장 달려들었을 텐데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늙은 몸으로 싸우다 다치면 손해잖아요. 천천히 속을 썩일 방법이 있답니다.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주말에 명절까지 겹쳐서 객실 가격이 비싸다고 직원에게 할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격은 본사에서 정한 거라요. 직원이 사과하자 제가 말했어요. 어머, 서연이 용돈으로 250만 원 챙기셨다면서요? 호텔 값은 못 내시네요? 김소연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김소연. 당신은 그냥 타인 밑에서 빌부터 살아요. 우리도 하지만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미 제 뒤에 대표님과 경호원 3명이 서 있는 걸 본 거죠. 나까지 언급했어? 그래요. 내가 프론트의 김소연이라고 이름을 알리자 사람들이 프레지덴셜 스위트 방문을 확인했어요. 뭐, 확인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장가 어머니가 발끝으로 일어서며 프론트 컴퓨터에 달라붙을 듯 했어요. 준호와 은지도 얼굴색이 변하더니 내 숙박 정보를 들여다봤어요. 절대 불가능해. 분명히 그 사람이 예약한 게 아니에요. 장가 어머니가 프론트 직원에게 진짜 예약자 정보를 말하라고 재촉했죠. 직원이 내 쪽을 돌아보더니 제 동의를 받고 제가 직접 결제했다고 설명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순식간에 고개를 돌리더니 아첨하는 표정으로 내 팔을 잡으려 했어요. 난 한 발 물러나며 피했죠. 다른 문제 없으면 먼저 올라갈게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정말 지쳤네요. 유수진과 다른 가사도우미가 마침 밖에서 들어오더니 카드를 돌려줬어요. 돈을 많이 남기셔서 부끄럽네요. 간식만 사고 남은 건 여기 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어요. 어머니, 준호와 은지가 카드를 노려보며 길을 막았어요. 우리 몰래 돈을 모으신 거예요? 우리 탐내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요. 어쩌면 다시 같이 살면 하며 팔을 뻗는 걸 가사도우미들이 말렸죠. 전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가사도우미가 속삭였어요. 김소연님, 준호 씨가 왔어요. 미리 도우미 둘을 불러놓은 게 다행이었죠. 문틈으로 내다보니 준호가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요. 여기서는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말해. 난 자야 한다고.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 준호가 버티더니 은지와 장가 어머니를 불러오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게 할 테니. 하지만 난 이미 문을 닫은 후였어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력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며느리 은지는 약간 불쾌해하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소연을 끌어당기며 소연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소연처럼 모시겠다고 말했다. 그래. 은지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히. 뒤에 있던 준호가 은지의 등을 힘껏 꼬집어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은지는 등을 돌린 채 손을 흔들며 소연을 향해 더 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엄마. 오해하셨네요. 소연은 어디 계시죠? 아까는 내가 늙어서 돌봐줄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소? 아뇨. 그건 말실수였어요. 제가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란 걸 알지만 소연은 속이 후련했다. 돈은 한 푼도 줄 생각 없었다. 다시 생각해보겠소. 소연이 태도를 확실히 밝힌 뒤 그들이 방심한 틈에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울리는 두드림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먼저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준호. 사과만 하면 돈 준다며 은지도 따라붙었다. 맞아. 우리가 그렇게 허리까지 굽혔는데 엄마는 전혀 돈 줄 기미도 안 보이던데? 둘 다 입 다물어. 은지. 내가 계속 귀찮게 구니까 이 지경이 난 거 아니야? 준호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들 어머니와 아들이 다 똑같아. 준호. 날 욕해도 내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몸싸움으로 번졌다. 도어폰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준호가 은지를 벽에 밀어붙여 얼굴을 후려치고 친정어머니를 발로 걷어차며 난타하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준호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엄마, 다 혼냈어요. 이제 문 열고 같이 집에 가요.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할 때쯤 두 가사 도우미가 불러온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준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은지와 친정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갔다. KTX 창가에 앉아 소연은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 아들이 고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이미 그 도시를 떠났고 아들과의 관계도 청산했습니다. 소연의 말을 듣던 가사 도우미들이 힐끔 웃었다. 이제 이 세 여자는 가장 북쪽의 도시를 시작으로 여권을 만들 계획이다. 유럽까지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참이다. 52세의 여성에게 새 출발은 불가능한 일일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아닌가?